거죠.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사람들이 흥분을 하죠. 그때 당시에 너무 흥분해갖고 모 증권사가 펀드 상품을 기가 막히게 신규 상품을 출시하자마자 진짜 수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상반기 어떻게 됐어요? 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반토막 이상 절단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투자 관련된 실패 공식이에요. 사람들은요, 막 올라갈 때 투자 가치가 상승하면 4억짜리가 6억 되면 8억 될 거다. 8억 되면 10억 될 거다. 계속 흥분해서 뭐예요?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혹은 투자를 더 늘립니다. 늘리면서 계속 이걸 뭐라 그러냐면 투기라 그래요. 예, 위험을 빚내서 더하고 합니다. 예, 이렇게 흥분해서 투기하는데 근데 팔아야지 돈 벌죠.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왜 벌니까? 쓰려고 버는 거예요. 그쵸? 팔아서 손에 쥐고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펀드 가격이 막 올라가다가 이분은 언제 펀드를 팔아치울까요? 언제 팔죠?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언젠가 써야죠. 계속 펀드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언제 씁니까?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토막에 많이 팔아요. 반이라도 건져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떨어질 때 그것도 더 떨어질까봐 공포심에 투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거를 보통 사람들의 투자 실패 공식이라고 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쭤볼게요.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습니까? 돈이 돈을 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돈은 돈을 벌고 있습니까? 네. 내 돈은 돈을 벌고 있나요? 굉장히 기분 나쁜 믿음이잖아요. 그쵸? 내 돈은 뭐 하고 있어요? 제자리도 못 지키고 있어요. 줄줄 새나가는 것 같잖아요. 들어오면 다 도망가 버리고 내 돈은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의 돈이 막 벌려요.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상 유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그런 박탈감에 휩싸였고 그런 상실감에 내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되게 하찮아 보여요. 이건 보잘것없어 보이고 누군가는 그렇게 돈 쉽게 그냥 턱턱 번대는데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건 뭐 관리할 것도 없고 아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다. 이러면서 내 돈을 구박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원래 소중해야 돼. 소중하니까 어때요? 함부로 쓰기 싫고 이건 한 푼이라도 좀 잘 써야 되겠다. 정말 요긴하게 써야 되겠다. 이 돈이 얼마건 간에 굉장히 빛나 보여야 되는데 보니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보람 있는 돈이 아니라 뭐예요? 무능한 돈이 돼버린 거예요. 나만 무능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는 그렇게 잘나가지고 쉽게 버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 살짝 우리가 생각했던 그 능력 있는 사람의 돈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살짝 그 금기신된 내용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풍문으로 보았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주인공들 그 바람나고 이런 얘기만 열심히 보실 게 아니고 그 아들내미가 그 법무법인 대표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앤장 정도 되는 법무법인 그 정도. 그러니까 권력도 인사청문회 준비하잖아요. 그 한정우가. 그 풍문으로 보아서 보셨어요? 어머님들은 안 보셨나요? 보신 분들한테 잠깐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법무법인 대표가 이번에 총리 자리는 누구로 추천하자. 그 사람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권력의 상층을 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드라마상의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팩트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법무법인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사실은 사기에 준하는 방식으로 법을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힘이 생겨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양심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병을 얻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만 돈 벌면 된다. 그거를 이렇게 쉽게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고, 사실은 그 드라마상에서 보면 소위 잘 나가는 1%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더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드라마구나. 내가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어쨌건요, 보통 사람들은요, 돈으로 돈을 벌 기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다고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벌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패 공시간에 갇힌다. 아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잖아요. 그쵸? 어떤 거에 공감했습니까? 벌면 흥분하고, 그러니까 더 사고, 혹은 그냥 쥐고 있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팔게 되고, 그러니까 투자로 돈을 번다. 돈을 번다는 건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그 상태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97% 국민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 대다수가요, 사실은 돈으로 돈을 벌지 못해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씨가 2억짜리 아파트를 B씨에게 4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A씨는 2억 벌었죠? 자, A씨가 번 돈 2억은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습니까?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정부에서 나왔나요? 아니죠. B의 주머니에서 나왔죠. 그쵸?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B가 4억을 그냥 돈이 넘쳐나서 주고 샀을까? 아니죠. B는 누군가에게 또 6억에 팔 수 있다. 이와 관련돼서요, 좀 똑똑하다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보통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이론이에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보 이론이에요. 이 바보 이론이 뭐냐면 이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비싸게, 내가 산 거보다 더 비싸게 사줄 거라고 나보다 더한 바보가 있다고 믿는 바람에 투자를 한다.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재테크 조금 해서 뒤처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마음을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쵸? 사실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B씨는 더 누군가에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무리했죠. 어떻게 합니까? 2억을 빚을 끼고 사요. 그럼 A가 번 돈 2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B가 20년 동안 나눠 갚아야 되는 부채 원금을 번 겁니다. 고로 결과적으로 머니게임이에요.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돈이 다른 누군가의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게임에서, 머니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우울해지시는군요. 우울하지 않게 결론은 날 겁니다. 결론은 우울하지 않아요. 승자가 되게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공식에 따른다. 왜냐? 한 푼이 아쉽기 때문이에요. 손해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손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심에 휩싸이고 조금 돈을 벌면은 흥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흥분과 공포심을 오가는 이 감정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실패 공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면 곧 패자다. 그쵸? 근데 만약에 승자는 누구의 돈을 봅니까? 패자의 돈을 버는 거예요. 패자가 없으면 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돈이 돈을 버는 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건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돈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사실은 돈 그 자체가 돈이 벌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의 돈이 이전되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이 선진국은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차익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과중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거 너무 높게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안 주는, 이래서 돈 버는 게 가장 쉽다라는 사회 그 진실을 만들어내죠. 정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 모든 사람이 안전해요. 임대료를 많이 쉽게 벌면은, 돈 쉽게 벌면 좋을 것 같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들은요, 이거 공별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신촌내에서 임대업을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한때는 너무 좋았죠. 신촌이 굉장히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대 뒷골목 하면은 옷가게 쫙 늘어서고, 그래서 그냥 해마다 임대료 높여서 쫓아내고 아주 그때는 내 세상 같았대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계신 상인들이 계속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다 홍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홍대가 막 높여요. 그랬더니 홍대에서 꽤 괜찮다 하는 가게들, 이름나고 정평당 가게들이 또 다 어디로 가냐면 연남동, 상수동 이쪽으로 다 빠져요. 지금 이대 뒷골목은요, 공실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세금만 내고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은 쉬운 줄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상가 임대 수익도요,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거는 경기가 화랑일 때 잘 나가는 거예요. 화랑도 아닌데 그냥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갖고 막 임대를 높이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상인도 망하고 임대업자도 망하고 공멸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선진국은 그냥 도덕적으로 그런 걸 만든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위험하지 않으려고. 임대업자도 계속 회피하고, 잠깐 회피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남에 있는 빌딩들도 공실률이 높아져가지고요, 거기 임대업자도 하루아침에 잘 될 때, 잘 나갈 때 부채이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거 쌈짓돈 시드머니 해가지고 또 다른 빌딩에 투자해서 빚 잔뜩 지고 이랬다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임대가 안 돼요. 여기 구멍이 뻥 뚫리니까 연쇄 도미노, 하루아침에 붕괴됩니다. 하루아침에. 굉장히 위험이 커져요.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인들 장사가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들다. 기업들 그 기업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 얘기는요, 곧 건물주도 망한다, 이 얘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로섬 게임, 공멸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건전한 사회는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니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해서 노력해서 번 돈이에요. 그쵸?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한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그리고 아내가 함께 맞벌이해서 버는 돈, 그게 얼마가 됐건 그건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번 중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한 달 중에 가장 기뻐야 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월급날이어야 되죠. 그쵸? 근데 요즘은 한 달 중에 가장 우울한 날이 언제예요? 그쵸? 그렇게 바뀌었죠? 또 왜 그렇게 바뀌었나? 뭐 여러 가지로 또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래 산다. 어머니 아버님들도 지금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계시죠? 오래 사는 게 어때요? 나쁘지 않죠? 답이 없으시네요. 여기 젊은 분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100살까지 살 거다. 기분이 어떠세요? 100살까지 살 거다. 저는 사실은 반드시 90살 이상은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삽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게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쓸데없는 걱정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된 거를 행복
행복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우 끔찍해 이렇게 반응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다 돈 때문이죠. 그쵸? 다 돈 때문이에요. 자꾸 떠듭니다. 뭐라고 떠들어요? 60살까지만 일을 하고 60살부터는 은퇴를 해서 소득이 끊긴다. 소득이 끊기는데 그때부터 80세, 90세, 100세까지 살면 최소한 10억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자, 60세의 어르신들은 10억이 있으셨습니까? 네. 10억이 없으면 불행하십니까? 아니죠. 젊은 분들께 여쭤볼게요. 네. 60세 되면 10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얘기죠. 그쵸? 예,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속은 게 그 10억이 우리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10억이 아닙니다. 함정이에요. 이 10억의 정체, 정말 잊을만 하면 경제지에서 은퇴자금으로 10억, 10억도 장난이고 그것도 밥 3끼 먹는데 들어가는 돈이 10억이라고 얘기하고요. 해외여행 가끔 가려면 한 30억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예. 30억은커녕 3억도 있을까 말까 빚 없이 은퇴하기도 힘든 마당에, 그쵸? 이게 너무나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하기 싫고, 어차피 노력해봐야 안 되는 거, 예, 생각해봐야 머리만 아프다.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예 지워지면 상관이 없는데 마음에는 막연히 찝찝하고 막연히 불안하고, 앞으로 살면 살수록 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구질구질해진다. 이런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쾌감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요, 저 10억의 정체는 우리 머릿속에 그 10억이 아니고요. 사실 계산식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60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은 있어야 산다. 평가로 100만 원씩은 있어야 살고, 그 100만 원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미래가 곱하기 30년 이래갖고 굳이 10억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 10억을 만들어 놔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60세에 매달 100만 원씩이 가능하냐? 자, 10억은 생각하니까 아예 불가능할 것 같죠? 그렇잖아요. 노력해봐야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달 100만 원씩은 어떨까요? 이게 완전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따져볼 필요 있잖아요.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한 7, 80만 원 나온다는데 그러면 이거 갖고 좀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좀 부족하긴 한데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부족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돈의 액수,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액수가 너무 과장됐다. 사실은 본질은 100만 원인데 그걸 굳이 불필요하게 꼭 30년치를 그냥 미래가 우리가 계산도 안 되는, 머리로 계산이 안 돼요. 우리는 이자율이. 예,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헛가로 생각하면 돼요. 한 100만 원이면 된다고 얘기하면 될걸. 굳이 그걸 어려운 수학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우리는 현가 10억을 생각해서 먼저 질려버려요. 예. 현가 10억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10억은 지금의 매달 100만 원어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고 나면 따져보는데 그냥 금액에 질려갖고 따져볼 엄두도 안 내고 그냥 지레 포기해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자 이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도 하지 말자는데 막연히 마음에 찝찝함만 남아있고 불안하고, 예, 그러면서 일상이 우울해진 그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싹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볼 게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느냐? 예, 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32년에 몇 살인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예, 2032년에. 이거 왜 따져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걸어다니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예, 끝내주죠. 조금 더 땡겨질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2028년이면은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요즘 60대가 할머니 같은가요? 안 같죠?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손석희가 60이 넘었어요. 손석희 누군지 알죠? 예, 할아버지 같으세요?
아니 그분이 은퇴하고 이제 쉬셔야 될 나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명만 연장되는 게 아니고요. 노화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예,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점점 사람들이 웰빙을 강조하면서 노화도 지연되고 있어요. 아니 굳이 아주 팔팔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왜 은퇴를 하냐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지금 일하는 것도 지겨 죽겠는데 또 일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요.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어떤 기회가 많아지냐면요. 사실상 우리가 60세 이후에 인생의 후반전에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스펙 쌓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가 연봉이 4천이 되고 5천이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부족한 자금이 얼마였어요? 그래봤자 5, 6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일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만 넘어가면 구직난이 아니고요. 구익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요. 이건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고령화, 글로벌 고령화. 예, 전 세계적인 화두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면요. 은퇴 연령을 연장시키고 있어요. 예, 연장시키고 있고, 그리고 점점 연구 결과가 어떤 게 발표되고 있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어떤 심리학 결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은 뭐냐면 평생 학습을 했을 때 이렇게 어르신들처럼 지속적으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경우에는요. 학습 능력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느냐?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고 암기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살면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알죠. 나이가 들수록 통찰력과 경륜이 늘어서 사실은 뭐냐면 그냥 아는 게 많아요. 아까도 어머니 아버님들 제가 그 자본소득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강의를 한 겁니다. 예, 돈을 버느냐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경제학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어려우셨습니까? 안 어려웠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심지어 뭐예요? 정답을 알고 계셨잖아요. 정답도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이 비슷한 내용을 대학생들한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네, 잘 체감을 못해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학습 능력도 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찰 때문에 훨씬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은퇴 연령 그 60세가 만들어진 게 진짜 오래전 얘기예요. 언제 얘기냐면 평균 수명 63세 때 얘기입니다. 평균 수명 63세 때 평균 정년 60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노동의 형태가 웬만하면 육체노동이었어요. 육체노동은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물리적으로 좀 생산성이 떨어지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관계에 의한 노동, 정보에 의한 노동, 지식에 의한 노동, 자기 경험에 의한 노동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퇴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서울의 서대문구인데 거기에 주부들이 아이들 키워놓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바쁘지 않아요. 그렇죠? 바쁘지 않고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요. 집밥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밥 협동조합 하면은 뭔가 싶은데 뭐냐면 이 식재료, 먹거리를 잘 구성하고 건강식을 개발하는 그런 거에 강사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잘 식사를 못 챙겨주니까 자꾸 패스트푸드를 먹어요. 그리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에 따라서 건강 양극화도 벌어져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뭘 교육하냐면 간단하게 건강식 차리기, 30분 초스피드 나만의 밥상 차리기, 그리고 요리 자체가 굉장히 교육적인 가치가 높거든요. 아이들한테 요리 수업하는 게
이게 두뇌 개발에도 굉장히 좋다 그러고요. 리더십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요. 하여튼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인기가 엄청 많아요. 네, 주부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먹거리예요. 먹거리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 전문가인 거예요. 그 자기의 전문성을 살린 겁니다. 살려서 그 협동조합 만들어서 사실은 급식이나 지역아동센터 좋은 일도 하고, 그쵸?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그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비법도 교육하면서, 그러니까 보람도 있어요.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물론 많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왜냐? 많은 돈을 벌려고 막 기를 쓰고 일하진 않아요. 즐겁게 일합니다. 즐겁게 일하니까 큰 돈을 벌지 못하지만 노생활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은 번다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력도 높고요. 그리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걸 개발해갖고 그 전문성을, 그 노하우를 개발해서 뭘 하냐면 생산적인데 우리가 그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결과로 뭐예요? 돈을 벌고. 이렇게 자꾸 독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60세면은 10억이 필요한데 10억을 벌려면은 지금 버는 돈만으로 안 되니 투자해라. 아니면 보험 들어라. 그러면서 자꾸 머니게임으로 밀어넣습니다. 머니게임으로 밀어넣어갖고 뭐해요? 생산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은 무리하게 되고 빚내서 투자하게 되고 남은 건 빚이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노후 설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느냐, 뭘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직업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이 되면서요. 지자체에서도 이 평택시에도 분명히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개업 만들기 이런 거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당연히 주민대학도 열심히 참여하시겠지만 또 뭐냐면 이런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개업 만들기 이런 데 이미 정부가 돈을 쓰고 있어요. 창업자금도 지원하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 간다. 누군가 만난다. 자, 이런 노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돈은 있대요. 돈은 있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돈 있는 자기만 만나면 당연히 네가 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퇴직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는 게 겁나서 집안에만 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드라마 8편을 보고 있더래요. 자기가 아직 팔팔한데 10년을 더 살게 될지 20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는데 10년, 20년을 그래도 젊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10년, 20년을 드라마 8편씩 보면서 살아야 되나?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노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수명이 길어지면 내가 그 길어진 시간만큼 어떻게 살 것이냐. 그쵸?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살 것이냐. 보람있게 살 것이냐.